신JPT N1 공략비법 4주 플랜을 소개하게 된 나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능력시험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능력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알고 싶었는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런 비법들을 여러분한테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다락원과 함께하는 나름이 선생님만의 정말 능력시험의 합격 비법을 지금부터 30일 전략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꼭 능력시험을 공부를 해야지만 점수가 오르는 걸까요? 자, 그게 아니라 능력시험은 첫 번째 여기 보다시피 문제를 푸는 순서만 살짝 바꿔도 점수가 오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능력시험은 자 실제로 보다시피 옛날 시험에는 능력시험을 맞추는 양에 따라서 점수가 바뀌었지만 지금 시험보다는 새롭게 바뀐 능력시험 같은 경우는 시간 배분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자, 가장 집중력이 좋을 때 어디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독해를 갖다 준다면 훨씬 더 한 번만 읽어도 내용이 더 파악이 빨라지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실제 시험은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저희가 시험지를 딱 받으면 실제 시험지는 보다시피 문자의 문법, 독해 이렇게 110분에 저희가 N1을 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순서를 둬야 진짜 능력시험을 잘 풀 수 있을까요? 자, 보다시피 110분을 자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독해를 제일 처음에 갖다 두는 거죠. 그래서 독해를 60분, 그리고 문자어휘를 20분, 그리고 문법을 20분으로 두고 이렇게 되면 총 100분이 되죠. 그럼 나머지 10분은 선생님 뭐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자, 10분 동안은 답안지를 밀렸을 수도 있고 지우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마킹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자, 꼭 푸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10분을 조금 여유롭게 두고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독해를 제일 처음에 두는 건 좋은데, 그럼 독해를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정말 효율적으로 잘 풀 수가 있을까요? 집에서 연습을 할 때부터 시간을 배분을 해서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독해 연습용으로 시간을 배분할 때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은지 제가 이렇게 시간을 좀 짜봤습니다. N1 같은 경우는 내용의 이해가 단문 독해와 중문 독해 그리고 장문 독해로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자, 단문 독해 같은 경우는 3분, 그리고 중문 독해는 7분, 그리고 장문 독해는 8분의 시간을 사용해서 푸신다면 충분히 풀 수 있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통합이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비교문이라고 부르죠. 아까 말씀드렸던 A하고 B. 자, 그런 문제는 5분, 그리고 주장이해 같은 경우는 장문으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8분의 문제를 푸는 거죠. 자, 정보 검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순서를 두고 푸는데 4분 정도의 시간을 둔다면 자, 총 합계 시간이 이렇게 해서 58분이 되고요. 자, 이 정도로 항상 평소 때 연습을 해두신다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2분 정도 여유가 남으니까 충분히 60분 안에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푸는 시간보다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쓰는 시간이 훨씬 더 집중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정답률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랬더니 자,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10분 정도 여분의 시간까지 남기 때문에 연습용 시간의 배분으로 훨씬 더 뭐 할 수 있다? 여유롭고 시간도 남길 수가 있고, 자, 제 시간에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자, 그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게 좋겠죠. 그러면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왜 선생님 독해를 먼저 푸는 건 이해를 했어. 근데 왜 문자어휘하고 문법이 있는데 저는 문법이 더 자신 있으니까 문법을 먼저 풀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자, 저는 그분한테 딱 한마디를 합니다. 문법은 무조건 마지막 푸세요. 자, 그 이유가 있겠죠. 왜 문법을 마지막에 두느냐? 실제로 문법 문제의 구성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옛날부터 있었던 문장의 문법이라 해서 문장 형식 판단 문제죠. 일반적으로 기능어 문제라고 하기도 하고 뭐 기능어 안에 가로 채워 넣기 문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두 번째 문장 문법, 문장 만들기 문제예요. 최근에는 뭐 장문 문제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죠. 또는 별표 문제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이 문제가 5문제가 나오죠.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글의 형식이라고 해서 자, 이건 하나 예시문으로 제가 가져온 문제입니다. 자, 독해의 지문처럼 보이는 문장 안에 자, 이렇게 빈칸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빈칸 안에 뭐예요? 글의 문법을 채워넣는 문제가 5문제가 나오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해처럼 보여요. 지금은 제가 한 문제만 따왔지만 실제로는 자, 거의 중문 독해의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새에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죠. 자, 예를 들면 문법 문제나 문자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문장에 한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자, 자기가 시간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지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뭐 해버린다? 시간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둠으로 인해서 감독관이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라는 그 리밋을 들으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자기 컨트롤도 할 수 있고 시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둠으로 인해서 뭐 할 수 있다? 시간을 정확하게 그리고 내가 제 시간 안에 내가 아는 문제를 정확하게 다 풀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법은 뭐라고? 자, 독해를 제일 앞에다 두고 그리고 문제의 순서를 살짝 바꾸는 걸로 인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정답의 점수를 확실하게 올릴 수가 있다는 비법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비법은 자, 그러면 저희가 30일 남은 시간 안에 어떻게 능력시험을 각 과목별로 공부를 해야 될지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비법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선택과 집중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 저희가 능력시험을 공부함에 있어서 무작정 책을 잔뜩 쌓아놓고 공부를 하느냐? 자, 이제 옛날 시대 얘기입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건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정말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각 과목별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키포인트, 저만의 비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어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자어휘, 자, 즉 어휘 문제에서만 나오는 몇만 단어나 되는 명사를 외우고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독해에서도 쓸 수 있고 청해에서도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문법에서도 나오는 자, 부사 또는 형용사 개수도 몇백 개밖에 없어. 자, 개수가 많은 쪽을 외우시겠습니까? 개수가 적은 쪽을 외우시겠습니까? 역시 우리는 어디? 개수가 적은 게 더 좋겠죠. 짧은 시간 내에 정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디? 부사랑 형용사를 위주로 외우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럼 문자어휘는 어떤 것부터? 부사랑 형용사.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한자를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부사랑 형용사를 외우는 게 훨씬 더 뭐하다? 효과가 좋겠죠. 자, 두 번째 가봅시다. 자, 두 번째 거 보시면 자, 문법 파트예요. 자, 여러분 N1 문법을 어떤 분이 기능어 책을 이렇게 사서 잔뜩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시험에 딱 보고 와서 저한테 한마디를 하세요. 선생님, 1급 기능어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자기 책은 5권을 사서 봤는데. 자, 무슨 문제? 정말 나와야 되는 문형을 안 외우고 들어간 거죠. 자, 문형을 안 외운 상태에서 기능어만 달다 외웠다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옛날에 나왔던 구시대적 문법들을 아직 외우고 있습니까? 정말 필요한 거 꼭 나와야 되는 게 뭔지를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저만의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부사형 문법이란 문법이 있는데 여러분 부사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부사가 아니라 반드시 같이 쓰는 문형을 외워야 되는 부사가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만약에 나라면 이라고 쓰는 그 만약이라는 부사가 있죠. 부사는 뭐라고? 모시를 나타내는 부사예요. 자, 모시라는 부사는 가정용법인 타라 또는 바라는 용법하고 꼭 같이 씁니다.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앞에 모시로 시작이 됐어. 그럼 항상 뭐랑 쓴다? 타라랑 바를 찾겠죠. 그러면 타라랑 바가 났으니까 모시야 이렇게 쓰는데 이건 상근문법이에요. 그러면 2급에서는 대신에 뭐가 나오겠어요? 모시는 상근문법이니까 모시가 만약의 뜻을 가졌으니까 만약의 뜻을 가진 뭐 카린이라는 대신 쓰는 같은 문법에 쓰는 문법이 나오겠죠. 그러면 1급에서는 카린이를 찾느냐? 카린이는 또 2급에서만 나오는 부사야. 그럼 1급 부사는 못 찾겠어요. 1급에서는 모든 걸 다 포괄하는 망갈지라는 부사가 나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나왔었죠. 그럼 여러분들은 망갈지를 찾는 순간 뭘 같이 봐야 돼? 바라든가 타라를 찾으면 나머지 거 두 개는 아닌 것들은 지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부사 문제는 어떻게? 한 문제. 근데 어떤 한 문제? 반드시 문형이랑 같이 쓰는 부사를 첫 번째 외우셔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꼭 나오냐? 수동, 사역, 사역수동형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아, 선생님, 초급 때 쓰는 문법이에요. 여러분, 수동, 사역, 사역수동이 아직도 초급 문법이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자, 모든 급수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변형이 없이 쓰는 문법은 딱 하나 뭐? 수동, 사역, 사역수동 문법이에요. 그리고 N2, N3, N1 모든 급수를 통틀어서 다 한문 대신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무슨 문제라고? 바로 요 문법입니다. 그러면 나는 당했어. 난 시켰어. 자, 이런 걸 외워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외워야 된다? 이젠 조금 더 N1답게 빠르게 외워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자, 수동과 사역은 행동의 대상이 누구야? 당하다가 나야. 내가 당했어. 내가 받았어. 내가 시켰어. 하지만 행동한 사람은 누구다? 남이라는 거. 대신에 사역수동은 시킨 사람은 남이야. 하지만 행동한 사람은 누구야? 나. 그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바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수동과 사역동사는 내가 당했습니다. 내가 시켰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포인트는 행동한 사람이 누구? 남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 이게 포인트.
자, 유일하게 사역수동은 누가 하는 행동이다? 내가 하는 행동이다 라는 걸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봤을 때 딱 지문을 읽었어. 행동의 대상이 이 행동한 사람이 나야. 그럼 뭐부터 지워야 돼? 1, 2, 3, 4 해서 사역과 수동부터 지워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읽었는데 행동의 대상이 남이 했다는 얘기야. 그럼 뭐부터 지워야 되겠어요? 남이 한 거니까 당연히 사역수동부터 지우겠죠. 그럼 1번, 2번, 3번, 4번에서 예시에서 뭐만 지워야 돼? 벌써 2개에서 1개 정도가 지워지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문법을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를 보실까요? 세 번째는 인사말 표현인데 이 비즈니스 인사말이 제일 어렵죠. 존경어, 겸용어를 지금부터 잔뜩 쌓아놓고 다 외우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다들. 과거 기출문제들. 자, 옛날에 했던 능력시험의 독해 지문이라든가 청해 지문들을 보시면 자, 인사말 표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인사말 표현들 안에 있는 뭐 끝에 부분에 나오는 인사말 문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싹 훑어보세요. 자,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 번 이렇게 읽다 보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나중에 딱 답을 찾으러 들어갔을 때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안 봤던 문형인데? 이런 말은 못 봤는데? 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비즈니스 문형들은요. 자, 이 사람들도 자, 문제 내시는 출제위원들도 자, 뭔가 정답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것뿐이지 실제 전혀 다른 문형들을 써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을 지우면 정답이 당연히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보여야 될 거는 옛날에 나왔던 기출 문형들에서 찾는 것들. 자, 새롭게 비즈니스 문서를 가져다가 막 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나왔던 문형들을 한 번 더 다시 훑어보고 이런 문서가 있었구나. 이런 문형이 있었네. 이렇게 인사말을 쓰는구나. 이렇게 편지글을 쓰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뭐 할 수 있어? 들어가서 정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법에서 알아야 될 딱 세 가지는 첫 번째 부사형 문법.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동형과 사역형은 누가 하는 행동이라고? 남이 하는 행동. 그리고 사역동사는 누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행동에 쓴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비즈니스 문서 인사말이죠. 그것도 비즈니스 책을 찾아보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나왔었던 문장들을 찾아다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훑어보라는 거. 자,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문법의 정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 파트에서 보셔야 될 건 자, 이제 독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독해는 능력시험에서 비법이 뭐가 있을까? 자, 여러분 독해의 비법을 가장 저희한테 와서 물어보시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만의 비법인데 자, 아직도 책을 잔뜩 쌓아놓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나는 독해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되게 잘못된 오해입니다, 여러분. 독해는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독해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면 많이 풀어보지 않아도 정답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 보다시피 반드시 한 단락 한 문제라는 거. 한 단락 한 문제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단문 독해 같은 경우는 단락이 원래 한 단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단락 한 문제 맞아요. 그러면 중문하고 장문 같은 경우는 단락이 몇 개? 대부분 2개에서 3개. 뭐 중문 같은 경우는 문제 수가 3개니까 당연히 3단락에서 4단락으로 되어 있겠죠. 장문 독해 같은 건 단락 수가 대부분 몇 개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 수가 4개니까 당연히 4단락이겠죠. 그러면 다 읽고서 내용을 다 파악한 뒤에 그 다음에 문제를 차례대로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읽다 보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다시 앞에 가서 또 읽어요. 읽다 보면 이번엔 문제를 몰라. 또 문제를 읽다 보면 이번엔 또 내용이 기억이 안 나죠. 자, 이런 짓을 계속 하다 보면 시간 쓰고 내용도 파악이 안 되고 정답도 모르겠고 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능력시험은요. 기억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단락 한 문제. 다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한 단락을 읽고 한 문제를 푸시는 거죠. 단락이 짧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읽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정확하게 풀리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다 연결이 된 얘기인데 요 단락만 갖고 요 문제가 풀리나요? 여러분 참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능력시험만의 공식이에요. 한 단락 한 문제라는 거. 딱 그 단락 안에서 그 문제가 끝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할 거? 한 단락 읽고 한 문제 푼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공식 알려드릴게요. 자, 반드시 문제가 길고 단락이 많아지면서 뭐가 발생한다 반드시? 내용을 다 물어볼 수는 없겠죠. 모든 단락이 모든 문제가 다 내용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마다 밑줄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밑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단락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락 수가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두 줄, 뒤에 두 줄 안에 정답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많이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딱 밑줄 문제가 나오면 그 앞에 뒤에 것만 읽으면 바로 문제수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세 번째 공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해를 풀면 시험을 보고 나서 저한테 전화 오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지문이 너무 쉬워요. 근데 문제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문은 읽어서 내용은 알겠어. 근데 왜 정답을 못 찾아? 여러분들이 작가 생각을 찾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못 찾는 거예요. 일본어로 되었고 작가의 숨겨진 뜻을 찾는데 원서를 우리가 읽고서 작가의 생각을 어떻게 찾아요? 그 숨겨진 뜻을. 그리고 문제는 출제위원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찾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게 독해예요. 독해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못 찾으면 방법을 살짝 틀어서 어떻게 하면 돼? 비교를 해서 틀린 걸 지우면 당연히 뭐가 남겠어요? 정답이 남겠죠. 되게 단순한 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답을 찾는 것보다 오답을 지우는 게 더 정확하고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거. 자, 본문에는 할 수 있다고 써 있어. 그럼 나는 예문에 뭐라고 써진 거면 지우면 돼? 할 수 없다고 써져 있으면 그걸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럼 오답을 지우면 당연히 뭐가 남는다? 정답이 남겠죠. 자,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모든 능력 시험은 독해에서 특히 더더욱이나 오답을 지워야지 정답이 남는다는 거. 내가 자신 없어서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찾는 게 아니라 오답을 지워서 작가의 생각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낸다는 거. 자, 생각의 틀을 바꾸면 정답이 보입니다. 이걸 조금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공식 네 번째 거는 비교문입니다. 저희가 비교문 같은 경우는 A 얘기와 B 얘기가 두 가지 의견이 반대 의견 또는 다른 의견을 놓고서 A와 B의 공통된 의견을 찾아라 또는 같이 다르고 있는 것을 찾아라 라는 패턴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A하고 B를 다 읽었더니 장문이야. 너무 길어. 그리고 A하고 B를 읽고 나서 문제를 풀었더니 어머 A에서 나온 얘기인지 B에서 나온 얘기인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자, 머리에 생각의 발상의 전환. 어떻게? 둘 중에 하나만 읽는 거죠. 아예. 내 머릿속에 A밖에 없어. B가 뭐라고 떠들었는지 몰라. A밖에 없기 때문에 A 얘기만 갖고 A에 써지지 않은 것들을 지워나가니까 당연히 뭐가 남겠어요? 오답을 지우니까 정답이 남겠죠. 그러면 그것만 갖고 정답을 찾는 거야. 자, A를 지웠는데 A에 써지지 않은 얘기를 지웠는데도 잘 모르겠어. 두 개가 남았어요. 그럼 그때 가서 언제 읽으면 돼요? B에 맞춰진 것만 읽어 들어가면 되겠죠. 자, B를 다 읽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저희는 독해를 풀러 들어가는 거지 책을 읽으러 들어가는 게 아닌데 오해를 되게 많이 하세요. 독해 지문을 다 읽어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어떻게 했는다? 비교문이 나왔을 때는 딱 문제를 보고 내가 어디를 읽어야 될지 판단을 해서 A하고 B를 선택해서 하나를 딱 읽고 그 정보만 갖고 틀린 것들을 최대한 지우고 나머지 것을 갖고서 B랑 비교를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된다? OX 문제를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비교문의 비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독해 지문은 여러분들이 공식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렸어요? 네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자, 독해 공식의 지문 네 가지를 갖고 한번 집에서 시간 배분을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합격률도 높아지고 더불어 모두 높아져 정답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정확률도 높아집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청해 파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제가 긴 시간, 한 4년이라는 시간을 강의를 해왔는데 강의를 해오면서 가장 터득했던 하나는 청해예요, 여러분. 청해를 저희가 제일 못하죠. 근데 청해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듣고 나서 주관식으로 문제를 찾으려고 하니까 청해가 안 들리는 거야. 그렇죠? 나는 다 듣고 나서 잘해. 그래서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죠. 청해는 다 듣고 나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거면 왜 청해에다가 1번, 2번, 3번, 4번을 왜 뒀겠어요? 그렇죠? 자, 청해는 자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특히 문제 1번과 문제 2번에서는 1번, 2번, 3번, 4번에 있는 예시가 대화 내용에서 순서대로 흘러나갑니다. 그럼 내가 미리 읽고 있으면 뭐 할 수 있어? 하나씩 하나씩 지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독해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뭘 지워 들어가라고? 오답을 지우면 뭐가 남는다? 나중에 정답이 남겠죠. 오답을 지웠는데 하나가 남았어. 그럼 뭐 할 수 있어? 대화 내용과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다시 한번 확인 작업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럼으로 인해서 정답률도 높아지는 거고 나는 무슨 문제가 된다?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 OX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청해는 주관식이 아니라 반드시 뭐라고? OX라고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자, 문제 1번과 문제 2번은 반드시 대화문에서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비법 알려드릴게요. 특히 점수 배점이 제일 높은
문제 5번 종합이해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되게 좋은데 제가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 문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첫 번째는 조건에 맞는 것을 선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전자사전을 사러 전자랜드에 갔어요. 전자랜드에 가서 사전을 사고 싶은데 제가 사고 싶은 조건이 있어. 가격은 싸야 되고 크기는 요만한 10cm여야 되고 10cm 너무 큰가? 자, 5cm여야 되고 자, 또는 음성이 나와야 되고 한자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런 조건에 맞는 걸 가져다가 이런 조건의 것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종업원은 저한테 물건을 뭐 하겠어요? 권하겠죠. 자, 그 물건을 권했을 때, 자, 이 조건에 100% 맞는 물건은 없어도 어느 정도의 조건에 맞는 것들을 하나씩 예시를 전하겠죠. 그럼 그 중에서 나는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게 바로 문제 1번의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들으셔야 되겠어요? 사러 간 사람 또는 상의를 하는 사람의 조건을 먼저 들어야 정답을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문제 1번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문제 2번은 뭐느냐? 제가 여기 보다시피 회의라고 적어놨는데 회의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회의는 혼자는 하지 않겠죠. 그럼 회의는 몇 명의 대부분? 2명에서 3명이 합니다. 유일하게 N1 청회에서 3명이 나오는 파트가 바로 이 회의 파트예요. 3명이 나와서 회의를 해요.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각각의 뭐가 있어? 의견이 다르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누가 의견을 결정을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선생님 당연히 나이 많은 사람 또는 사장님 의견. 그럼 그 의견이 결론 그게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 자, 뭔가 결정이 된 사항이 있었으면 그에 따른 이유가 있을 거고요. 자, 그거에 대한 청취를 찾는 게 바로 이 회의가 되겠죠. 자, 마지막은 설명문을 듣고서 문제를 받는 건데 자, 예를 들면 모터쇼에 대해서 제가 모터쇼에 대한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대한 스케줄표를 쫙 읊어요. 그리고 자, 월요일에는 뭘 할 건지, 수요일에는 뭘 할 건지. 자, 나는 어떤 스케줄을 보고 싶으니까 이날 갈 거고 자, 나는 어떤 스케줄을 보고 싶으니까 이날 가겠다. 자, 여자가 선택하는 여자는 언제 보러 가느냐, 남자는 언제 보러 가느냐. 이런 식으로 고르는 패턴의 문제가 마지막 문제 3번에 5번에 3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청해는 종합이해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다시피 1번, 2번, 3번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되어 있고 조금 더 형식화가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된 문제집들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형식화를 시켜서 연습을 하신다면 아,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적어서 연습을 해야지 라고 갖고 계신다면 조금 더 청해를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옛날에는 능력시험이 끝난 뒤에 자, 다 끝나고 난 뒤에 마킹하는 시간이라는 걸 줬거든요. 지금은 마킹하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시험 특히 청해 같은 경우는 끝난 뒤에 자, 고코데 오하리니 시마스라는 순간이 끝나는 순간 뭐해? 자, 뒤에서 답안지를 걷어오세요 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뭐 해야 된다? 마킹을 하셔야 돼요. 저희 학생 중에도 실제로 마킹하는 타임을 놓쳐서 뭐 하는 경우가 있어? 밀려 써서 나중에 답안지를 바꿔주지 않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해주세요. OMR 카드 교체를 안 해서 나중에 밀려 써서 떨어진 학생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청해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한 문제가 끝났을 때 내가 어디서 마킹을 정확하게 해야 될지 타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각 과목별로 정확하게 해야 될 구체적인 비법들 알려드렸는데 자, 이거 다 모르겠어. 나는 더 이상 이건 못하겠어. 그러면 정말 확실하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조금 더 확실하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마지막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딱 요거 하나만 갖고 가시면 되는데 여러분 바로 형광펜이에요. 되게 놀라셨죠? 왜 형광펜? 이러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저희가 시험장에 갈 때 연필과 지우개 자, 이거 말고는 뭐 시계도 갖고 가실 거고요. 뭐 추우신 분은 담요도 갖고 가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형광펜만은 특히 N1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합니다. 자, 독해를 풀 때는 풀기 전부터 접속사들을 딱딱딱 체크를 해놓는다면 내가 문제를 읽지 않았어도 뭐 할 수 있어? 자, 단락과 단락, 문제 구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어디가 서론, 어디가 본론, 어디가 결론인지가 되게 명확해지겠죠. 자, 더불어 만약에 밑줄 문제 있는 데다 내가 미리 체크를 해놔. 그럼 밑줄 문제는 아까 정답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앞에 두 줄, 뒤에 두 줄에 있다고 그랬죠. 그럼 정확하게 내가 어디를 봐야 될지가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렇게 해서 볼 수도 있겠죠. 청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1번과 문제 2번은 1번, 2번, 3번, 4번에 나오는 예시가 본문 내용에 나온 것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럼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체크를 해놓는다면 조금 더 잘 들려. 눈이 확 띄니까. 자, 형광펜 하나만 들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점수 따는데
확실하게 뭐 할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비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자, 이거 말고 그러면 선생님 4주가 남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4주 마스터 플랜이라는 건데 4주 동안 어떻게 내가 진짜 공부를 해야 될까? 그러면 자, 보다시피 문자의 문법, 청해, 독해. 자, 이렇게 4과목으로 제가 나눠놨는데, 자, 4주, 자, 이렇게 일주씩 해서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자, 문자어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자, 물론 문법의 문자어휘에서 명사를 전혀 안 보는 건 안 되겠죠. 반드시 뭐, 명사도 보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동사, 형용사, 부사 위주로. 특히 시험 1주 남겨놓고서는 뭘 위주로? 가장 적으면서 효과가 좋은 부사 위주로 외워야 될 거고. 자, 부사를 외울 때 특히 어디도 같이 외워야 된다? 문법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도 보셔야 되겠죠. 자, 문법 같은 경우는 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필수 문형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1급 하시는 분들, 아, 나는 1급이니까 N1은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N2 같은 건 필요 없어 라고 하시죠. 여러분 1급에서 나오는 문법의 70% 이상이 N2 문법이라는 거 절대 까먹지 말고 계셔야 됩니다. N2가 바탕이 돼야 N1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청해는, 자, 기본적으로, 자, 즉시응답, 특히 JPT에서 나오는 즉시응답 파트를 연습해 주신다면, 자, 특히 청해에서 파트 4에 나오는 질의응답은 자,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미리 JPT 문제를 연습을 해두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주 남겨놨을 때는 역시 모든 파트를 한 번씩은 연습을 해두셔야 아,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 정도는 한번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독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뭐 몰아서 공부하는 건 되게 오해라고. 반드시 매일 한 문제씩이라도 좋으니 반드시 타임워치를 옆에 두시고 시간을 배분을 하시면서 반드시 하나하나 꾸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비법들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시험이 정말 딱 한 달 남았죠. 자,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를 제가 정말 노력을 할 거고, 자, 여러 가지 비법들 알려드렸습니다. 자,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비법들을 하나하나, 그리고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하나하나 연습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 같이 화이팅 합시다. 자, 화이팅!